똘똘한 한 채만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그래서 강남, 여의도, 목동, 마포, 성수, 이런 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굉장히 많이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에 부합해서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전세가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한 50%,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거든요. 보통은. 그렇긴 한데 50%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전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부분 본인의 자본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2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들어가는 돈은 10억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무슨 대출이에요 그러면? 후순위 대출을 일으킵니다. 후순위 대출을 6억을 일으켜요. 그러면 4억만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렇게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굉장히 이자도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후순위 대출을 그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겁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20억짜리 아파트를 4억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10억 전세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대출 6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금 4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해주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투기적인 행위가 가능할 수 있겠냐, 정말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LTV를 80% 이내로 해라 라는 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 6억까지 대출을 해줘라, 이거예요. 사실 LTV를 80%까지 해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본인의 집을 살 거니까 대출 한도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6억까지만 줄 거니까 아무리 LTV가 80%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투기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제도에 어마어마한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후순위 대출은 안 돼 라고 못 박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순위 대출로 가도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20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얼마입니까? 16억까지예요. 그런데 16억인데 전세가 10억에 들어있고 대출 한도는 6억이니까 10억 다음으로 6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후순위 대출을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자가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런데 정책자금이니 이자도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활용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묘수가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정책자금이니까 언제 막힐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묘수를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정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자 상승이라는 건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리 이자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자금이니까 그 이자가 폭등할 리는 없거든요. 물론 이자가 올라가면 역시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매매가 하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안 팔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하락하면 난 안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가가 하락을 하면 그게 그 하락한 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레버리지를 얼마나 쓴 거예요? 레버리지를 80%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더 빨리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감해져요. 매매가가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본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 말 그대로 그냥 뭐 버티지 뭐 이런 여유가 생기지만 내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안 민감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매각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매매가가 떨어졌는데 매각하면 어떤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강남 집값 다 떨어진다고 그러고 실제로 떨어졌었어요. 그런 적이 불과 2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올 거다.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절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죠. 전세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하락하는 건 그냥 버텨보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전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게 훨씬 확률이 높고 진짜로 생각해야 될 위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입자를 바꿀 때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성공적으로 다 됐어요. 다시 말해서 성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똘똘한 한 채를 샀기 때문에 그게 2년 내에 가격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팔으면 돼요. 가격만 오르면 매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익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르긴 올랐지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러면은 크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매각은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자는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요?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후순위 대출이 선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순위가 잡혀 있는 걸 보고 세입자가 10억이라는 돈을 내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쳤습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6억의 대출을 꼭 갚아야 돼요. 갚아서 세입자를 선순위로 만들어주고 다시 후순위 대출로 꺼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꺼내집니까?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후순위 대출을 어떻게 끌어야 되냐면은 다른 민간기관을 이용해서 후순위 대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후순위 대출이 그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떠나서 6억이라는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돈부터 갚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막스가 얼마나 전설적인 투자자냐면 워렌 버핏이 이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워렌 버핏이 메일창을 열었을 때 하워드 막스에게서 온 메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기쁜 마음으로 본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견해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성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펀드 매니저들끼리의 순위를 보면은 매년 연수익률이 상위 25%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상위 25%에도 못 들었다는데 어떻게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겠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4년간의 성적을 보지 않습니까? 14년간의 성적을 보면은 상위 4%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투자 성적은 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총 합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워드 막스보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범한 수익률이라도 매년 그렇게 꾸준히 낼 수만 있으면 세계적인 투자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길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투자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처음 주식을 하면 대부분 돈을 좀 법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끝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리스크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이 투자의 리스크의 세계, 이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똘똘한 한 채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똘똘한 한 채를 자꾸 사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를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잘해왔다가 한 방에 22년도 같은 때 걸리면 한 방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은 곳에만 베팅하는 것이고 확률이 높을 때에만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대로 딱 2년 안에 반드시 올라야만 되는 이런 것에 베팅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박에 가까운 거죠. 내 생각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전히 계속 시국이 어지럽고 그리고 또 세계 정세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되면서 전 세계가 어떤 풍랑을 맞이할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가득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투자의 원칙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나는 빨리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빨리 부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내가 안전할 것처럼 생각되는 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큰 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에 현혹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